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이따금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겨 고마움과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다 얻은 깜짝 행운이 자신의 팔자에 당연한 복이라 착각하고 나태해진 한 농부의 이야기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노력하지 않고 얻은 행운의 결실은 절대 반복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농부의 기장나무. 옛날 어떤 곳에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봄이 오자 농부는 밭을 갈고 기장을 심었지요. 기장을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농부는 오랫동안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남들은 애벌김을 끝내고 2벌, 3벌김을 맬 때에도 농부는 방에 누워만 있었지요. 농부는 속이 상하였어요. 남들은 3벌김까지 매는데 나는 애벌김도 매지 못하고 앓고만 있으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애를 먹이던 병이 차차 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들은 마지막 김을 메고 있었지요. 농부는 핏기 없는 하얀 손에 호미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기장 밭으로 갔답니다. 밭둑에 서서 밭을 바라보니 참으로 한심했어요. 나달은 보이지 않고 쑥과 발행이와 명아주 같은 풀들이 엉겨 메뚜기들만 뛰어다녔지요. 억센 풀 속에 겨우 기장 한 대가 있을 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꼬? 풀은 호랑이 새끼칠 만큼 우거져 있고.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농부에게 오더니 물었어요. 여보게, 무얼 중얼거리며 어정거리고 서 있나? 한심해서 그럽니다. 누워서 앓는 동안에 풀은 이렇게 가득하고 기장은 겨우 한 대밖에 없으니 이걸 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달도 사람을 믿고 살지 않소. 김은 매기 마련이요. 기장이 한 대라도 허술히 여기지 마오. 그 기장 한 대가 기장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 말을 하고 자기 갈대로 갔답니다. 농부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등골에서 비 오듯이 땀이 흐르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김을 메었지요. 김을 맸더니 넓은 밭에 오직 기장 한 대만이 바람에 힘없이 나풀거리며 서 있는 꼴이 보기에도 한심하였지요. 그러나 외톨박이 기장은 자라고 또 자랐답니다. 여느 기장과 달리 엄청나게 키도 크고 대도 굵었지요. 아니, 이 기장이 정말 나무가 되려나? 농부는 더욱 열심히 기장을 가꾸었어요. 기장은 더욱더 크게 자랐답니다. 대가 팔뚝처럼 굵어지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갔지요. 농부는 신이 나서 있는 정성을 다해 기장을 가꾸었어요. 가을이 되자 기장은 낫으로는 물론 도끼로도 찍어 넘기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답니다. 또 쭉쭉 뻗어나온 가지에는 이삭이 어찌나 촘촘하게 박혀있던지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이고 풍년가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세상에, 이것 봐라. 깜짝 부자가 됐는걸. 조상 무덤을 잘 쓴 탓일까? 아니지, 내가 큰 복을 타고난 덕이지.
그렇고 말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야. 농부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하며 밭둑을 왔다 갔다 하였어요. 이때 전에 나타났던 늙은이가 또 다가오더니 농부에게 물었지요. 낫을 들고 왜 어정거리기만 하오? 기장이 나무가 돼서 낫으로 어떻게 걷어들일까 궁리하느라고 어정거립니다. 익은 나다를 걷어들이지는 않고 궁리만 하고 썼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 떨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든 채 기장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늙은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밟았지요. 그러자 나뭇가지에서 나달이 와스스하고 떨어졌어요. 대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쌓였지요. 이만하면 되겠소이까? 늙은이가 물었어요. 되고 말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그리하여 뜻밖에도 부자가 된 농부는 그해 겨울을 편히 지냈답니다. 남들은 그 이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거름도 받고 새끼도 꼬건만 농부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지요. 이 일이란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복을 타고나야지. 나를 보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나? 복이 굴러 들어와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야. 봄이 오자 농부도 전처럼 밭에 기장을 심기는 심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 남들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건만 농부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지 않고 정자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만 잤답니다. 두고 보라지. 농사란 나처럼 해야 하는 것이야. 곡식 한 대를 갖고도 나달 나무로 가꿔야 하는 것이지. 마지막 김을 맬 때에야 농부는 호미를 들고 기장 밭으로 나갔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장은 한가운데 한 대만 있고 밭은 온통 풀천지였지요. 그러나 농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뻤답니다. 복은 내 복이로구나. 작년과 같이 된 걸 보니 올해도 또 부자가 되겠구나. 어서 그 늙은이가 왔으면.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역시 지팡이를 짚고 훨훨 걸어왔어요. 왜 어정거리고 섰소? 올해도 앓다가 김을 묵혔소. 농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아니, 그것이... 하며 머뭇거리다가 밭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김은 매기 마련이요. 잘 매주면 기장이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이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농부는 매기 싫은 김을 억지로 맸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복을 타고났단 말이야. 가을이 되자 농부는 낫을 들고 기장 밭으로 나갔어요. 생각했던 대로 기장나무 한 그루가 온 밭을 덮고 있었지요. 농부는 자기 스스로 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늙은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어정어정거리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서 있었어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아니 올까? 저녁 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니 온다. 복은 내 복인데 아니 올 리가 있나? 이때 그 늙은이가 또 나타났지요. 농부는 반가워하며 늙은이에게 말하였어요. 노인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이 기장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기장을 털어갈 수 있을까요?
또 털어주실 것이지요? 다 된 나다를 나무라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내 또 털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장 나무 위에 올라섰어요. 늙은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을 구르자 기장이 와스스 떨어졌답니다. 이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높이 쌓였어요. 이만하면 됐소이까. 조금만 더요. 늙은이는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지를 흔들었어요. 와스스, 기장은 허리만큼 쌓였지요. 이만하면 되었어. 한 번만 더요. 와스스, 이번에는 가슴만큼 쌓였어요.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농부는 연방 소리를 질렀지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소리 지를 때마다 연방, 와스스 와스스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기장은 자꾸만 쌓였지요. 나달이 기장나무를 꼴깍 넘어서 더 털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에야 농부는 그만,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기장을 턴 뒤 늙은이는 말없이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하루 저녁에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농부는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달구지며 지게를 모두 얻어놓았어요.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숱한 기장을 다 나르려면 며칠 동안 걸려야 할 형편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농부는 달구지며 지게꾼들을 모아가지고 기장 밭으로 갔답니다. 구경꾼들도 많았지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농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농부는 더욱 으쓱해서 우쭐대었지요. 농사는 나처럼 해야 하는 것이야. 일 잘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장밭이 가까워 오자 농부는 더욱 우쭐해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나 기장밭에 이르자 농부는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렸답니다. 기장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장이 아니라 잔 모래알이었지요. 농부는 모래알을 한 움큼 쥐어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부들부들 떨다가 말도 안 돼. 이건 기장이어야 하는데.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냅다 모래산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엎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하하 웃으면서 복 타령만 하며 게으름 부리더니 거참 꼴 좋게 됐소. 에이, 이 일만 미쳤네. 하고는 모두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송시열과 충청 부사. 어느 날 송시열은 임금인 효종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는 내 신하이기 전에 스승이십니다. 부디 한양으로 돌아와 나라와 임금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송시열은 나라가 뒤숭숭하자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학문에만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그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소박한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하였어요. 거참, 앞이 보이지 않게 비가 쏟아지니 이를 어쩐담. 송시열은 어쩔 수 없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기로 하였지요. 주막에는 시끌벅적한 한 무리가 있었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허름한 차림의 송시열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하였어요. 어디서 뭐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곳에 충청 부사께서 머물고 계시니 배 끼치지 마시오. 거세게 내리는 비는 멈출 줄을 몰랐고
주막에 머물던 사람들은 지루한 듯 하품만 쩍쩍 하였답니다. 한껏 빼입은 충청부사가 뒷짐을 지며 송시열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소개나 하십시다. 나는 이번에 장원 급제하여 충청부사로 발령받아 가는 길입니다. 젊으신 분께서 벌써 큰 벼슬을 맡으시다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송시열이 인자하게 웃었지요. 이때 조금 전 송시열을 훑어보던 사람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충청부사에게 귓속말을 하였답니다. 나리, 저 허름한 선비가 사실은 송시열 대감이시랍니다. 충청부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록 송시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송시열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송시열 대감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굴었으니 이제 내 앞날은 캄캄해지겠구나. 순간 충청부사는 이 자리를 벗어날 꾀가 떠올랐어요. 어르신, 여기서 가까운 곳에 송시열 선생께서 지내고 있다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때 송시열 선생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 꼭 다시 찾아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송시열은 충청부사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사실은 내가 그 송시열입니다만 부사는 처음 봅니다. 그러자 충청부사가 대뜸 송시열에게 호통쳤지요. 아니, 듣자 하니 송시열 선생인 척하며 사기치는 자가 있다고 들었소. 보아하니 그게 바로 당신이었군. 나이가 많아 보이니 이번만은 내가 그냥 참겠소. 다시는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충청부사는 몹시 화가 난 척하며 일행들을 이끌고 주막을 떠났지요. 난데없는 일에 송시열은 얼이 빠져 있다가 이내 너털 웃음을 지었답니다. 허허, 그 선비 하는 행동을 보고 벼슬아치로서 가져야 할 겸손함을 가르치려 했더니 오히려 내가 당하고 말았구먼. 저 정도 순발력과 대담함을 지닌 자라면 믿고 나란 일을 맡겨도 될 일이야. 훗날 효정이 인재를 찾자 송시열은 주저없이 주막에서 만났던 젊은 선비를 추천했다고 한답니다. 채 구멍 새다 날쌘 귀신.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옆집 순이가 인순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점심을 먹고 있던 어머니와 인순은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어머니가 순이에게 물었어요. 진승이요. 인수 친구 진승이. 그 애가 귀신한테 잡혀갔대요. 뭐?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니? 금방 빨래터에서요. 어젯밤에 멀쩡하게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을 나가더래요. 어찌나 빠른지 쫓아가지도 못했대요. 근데 오늘 아침 산속에 쓰러져 있었대요. 순이야, 그게 정말이야? 인수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인수 너도 조심해. 인수는 진승이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진승이네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이 다녀갔다면서요? 의원이 다녀가면 뭘 하겠어요? 진승이는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귀신이 어떻게 잡아가는 걸까요? 잡아가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귀신을 보고 따라가는 거래요. 귀신은 자기가 점 찍은 아이한테만 보인대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진승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는 동안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닌 인수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여보, 내 다녀오리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 조심하세요. 애를 빨리 찾으면 좋으련만.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인수는 방문을 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칠성이가 없어져서 마을 어른들이랑 찾으러 가셨단다. 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인수를 바라보았어요. 인수야, 너도 집신 조심하거라. 진승이도 칠성이도 집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귀신한테 잡혀갔다는구나. 인수는 얼른 자기 집신을 찾았어요. 집신은 섬돌 위에 놓여 있었지요. 서당에 모인 아이들도 모두 귀신 이야기만 하였어요. 훈장님도 걱정스런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지요. 점심때쯤 칠성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상한 말만 중얼거렸지요. 인수와 아이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신이 잡아갈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아이들은 자기 집신을 머리맡에 두고서야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석이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석이 집신이 없어진 것이지요.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오늘 밤에는 네가 잡혀가겠구나. 엄마, 나 어떡해. 안 되지. 우리 석이를 잡아가도록 둘 수는 없지.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구나. 석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무당에게 달려갔어요. 무당은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지요. 한 손에는 방울을 들었어요.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답니다. 석이 어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자꾸만 절을 하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석이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났답니다. 석이도 귀신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어쩌면 좋지요. 굿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인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인수도 저절로 한숨이 나왔지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여보, 인수를 절에라도 보냅시다. 인수는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이대로 두었다간 안 되겠소. 잘 아는 절도 없는데 어디다 보내겠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절이야 없겠소. 아이들은 서당에도 가지 않았지요. 널로도 다니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논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웠어요. 이제 아이들은 집신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인수는 두 눈을 비볐지요. 잠이 들면 귀신이 집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자꾸 눈이 감겼답니다. 인수는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신부터 찾았어요.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인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불을 들고 털어보았지만 집신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인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려왔지요. 이를 어째? 집신을 잃어버렸으니. 인수야, 어쩌면 좋으냐? 여보, 빨리 아침밥을 준비하시오. 인수야, 너는 밥만 먹으면 마을을 떠나거라. 어디든지 좋으니 멀리 도망가거라. 인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날 인수를 위해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지요. 방에 혼자 앉아있던 인수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인수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네 할아버지다. 오늘 밤 방문 앞에 채를 걸어두거라. 그럼 귀신이 채 구멍을 새다가 날이 밝아 널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꼭 채를 걸어두어야 한다. 인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꿈을 꾸었던 거지요. 인수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 네가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보, 그래도 어떻게 꿈만 믿고. 인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지 않소. 조상님들이 도와주실 거요. 해가 서쪽에서 지기 시작하였어요. 아버지가 채를 가지고 왔지요. 채는 곱게 빠진 가루를 골라낼 때 쓰는 도구예요. 인수의 방문 앞에 채를 못으로 탕탕 박아두었지요. 인수와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점점 밤이 깊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웬 구멍이 이렇게 많은 것이야? 라는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어요. 구멍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245, 246. 문 밖에서 귀신이 구멍 세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디까지 세었더라? 에이, 다시 세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귀신은 처음부터 다시 세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세다가 또 잊어버렸지요. 귀신은 자꾸만 세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는 사이 꼬끼요 꼬꼬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이 밝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니, 날이 밝았잖아. 오늘은 그냥 가야겠네. 내일 밤에는 꼭 새고 말 것이다. 인수는 방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앞산 위에 해가 환하게 떠올랐어요. 인수는 할아버지 산소로 달려갔지요. 그리곤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 방문 앞에 채를 걸었어요. 아이를 잡으러 왔던 귀신은 밤새도록 채 구멍의 개수를 세었지요. 하지만 채 구멍이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날이 밝으면 귀신은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에게 잡혀가는 아이가 없었대요. 말하는 나무. 김서방, 어디 가나? 한양에 간다네. 한양? 무슨 일로 한양을 가나? 내 동생한테서 편지가 왔네. 한번 올라오라고 말일세. 그래, 그 참 좋겠구먼. 한양 사람들은 모두 깍쟁이라던데 잘 다녀오게나. 난생 처음 가는 여행이라 한양까지 잘 갈지 모르겠네. 김서방은 친구와 인사를 하고 바삐 걸어갔답니다. 김서방은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어떤 날은 길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가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혼자 가는 날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산 하나를 넘게 되었어요. 소나무 향기가 참으로 좋구나. 이 노란 꽃은 이름이 무엇일까? 김서방은 느릿느릿 산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산 속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졌답니다. 김서방은 왠지 무서워졌어요. 푸드덕거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랐지요. 아이고, 다리야. 김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을 걸어가던 김서방은 상수리 나무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이야, 나무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는걸. 나무가 어찌나 큰지 어린인 김서방도 아는 수가 없었답니다. 김서방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구경하였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 김서방은 나무에 나 있는 구멍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이었지요. 옳지, 잘 되었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 나무 구멍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 김서방은 상수리 나무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답니다. 구멍은 다리를 편하게 하고 누울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김서방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보게, 상수리 나무, 그동안 잘 있었나?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윗돌 버드나무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김서방이 들어간 나무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 아랫마을 황부자집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라네. 황부자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네는 못 들었나 보군. 황부자네 대문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지. 그런데 며칠 전에 황부자가 그 버드나무를 베어버렸다네. 아니, 400년이나 된 버드나무를 베어버리다니요? 대문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네. 그 버드나무는 황부자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거기 있던 나무였는데 말일세. 저런, 그런데 아마 그 버드나무가 할아버지 손자쯤 되지요?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 황부자를 혼내주러 가는 길일세. 황부자 집에는 딸이 하나 있지. 그 딸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작정이네. 죽은 버드나무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 딸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걸세. 자네도 함께 가려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있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잘 있게나. 김서방은 구멍 안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지요. 환하게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아랫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황부자 집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을 가운데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거든요. 김서방은 황부자네 대문을 두들겼지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누구시오? 나는 김서방이란 사람이요. 황부자 어른을 만나러 왔소이다. 우리 나리는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시오. 하인은 김서방을 마구 밀어내었지요. 좋소. 그럼 황부자 어른한테 딸이 괜찮냐고 좀 물어보시오. 하인은 황부자에게 김서방의 말을 전하였지요. 뭐라고? 별리 이상한 놈이 다 있구나. 황부자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왠지 걱정이 되어서 딸 방으로 갔답니다. 얘야, 그만 일어나거라. 아침 해가 높이 떴단다. 딸은 두 눈을 꼭 감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황부자는 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딸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였지요. 황부자가 아무리 흔들어도 딸은 눈을 뜨지 않았답니다. 황부자는 급히 의원을 불렀어요. 하지만 딸을 진찰한 의원은 따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병은 처음이라 라고 말하였지요. 의원님, 약이라도 지어주십시오.
의원은 고개만 갸우뚱거렸어요.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황 부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김서방에게 달려왔지요. 김서방은 어젯밤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어서 죽은 버드나무를 위해 제사를 지내시오. 내가 오늘 밤도 나무들 얘기를 들어보겠소. 황 부자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었지요. 김서방은 어젯밤 들어갔던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지고 밤이 깊었답니다. 버드나무 할아버지, 오늘은 또 어딜 가십니까? 오늘도 황 부자 집에 가네. 황 부자가 오늘 제사를 지내거든. 나무를 벤 것은 괘씸하지만 용서해 주려고 하네. 예, 그거 참 잘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손님이 있어 같이 못 가겠습니다. 괜찮다네. 그럼 잘 있게나. 김서방은 그날 밤은 편히 잘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황 부자는 김서방에게 자꾸만 머리를 숙였어요. 은혜라니요. 앞으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십시오. 예, 그럼요. 이제 나무를 아끼겠습니다. 김서방은 황 부자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황 부자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지요. 이번에는 윗들 버드나무 한테요. 버드나무 앞에 상이 놓였답니다. 시루떡과 과일, 마른 생선이 차려졌지요. 황 부자가 술을 따르고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문을 읽었지요. 제문에는 황 부자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쓰여 있었어요. 버드나무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서방은 인사를 하고 동생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살고지 다리. 옛날에 한 왕자가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인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었지요. 왕자는 툭하면 왕에게 따졌어요. 아버지는 늘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만 챙기시는군요. 나라를 위해 고생한 사람은 전대 말입니다. 왕자의 친어머니가 죽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았어요. 왕은 새 왕비를 아낀 나머지 왕자와 왕자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새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 챙겼답니다. 왕자의 다른 형제들은 그러려니 하였는데 이 왕자는 참지 못하였지요. 왕은 걱정이 되었어요. 저 녀석은 성격이 불같아. 한나라인 왕인 나한테도 대드는데 나중에 누굴 해칠지 모를 일이야. 왕은 새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세자 자리에 앉혀버렸어요. 일찌감치 왕의 자리를 물려주어 왕자의 길을 누리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왕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답니다. 길길이 뛰며 군사를 앞세워 새어머니의 아들을 몰아내었지요. 그리고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우는가 싶더니 결국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어요. 상왕이 된 왕은 노발대발하였지요. 결국 저놈이 두고 봐라. 절대 옥새를 넘겨주지 않겠다. 옥새는 왕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으로 옥새가 없으면 진짜 왕이라 할 수 없었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임금이라도 옥새가 없으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지요. 상왕은 임금에게 옥새를 주지 않으려고 아예 멀리 떠나버렸어요. 새로 왕이 된 임금은 안절부절하였지요.
임금은 상왕과 화해하기 위해 당장 차사를 뽑았답니다. 차사는 임금을 대신해 일을 하는 벼슬아치였지요. 임금은 차사를 시켜 상왕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였어요. 그러나 소용없었답니다. 저 차사를 당장 가두어라. 상왕은 임금이 보내는 차사를 없앴어요. 차사도 임금 편이라며 말이지요. 임금은 상왕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차사를 보내었답니다. 하지만 상왕은 차사가 오는 족족 없애버렸지요. 궁에서는 더 이상 차사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임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속병을 앓다가 드러누웠지요. 저를 차사로 보내주시옵소서.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꽁무니만 빼는데 누군가 차사로 가겠다며 나섰어요. 임금은 입이 한박 벌어졌지요. 상왕께서는 본디 성정이 어진 분이십니다. 설마 충마고오를 해치시겠습니까? 차사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상왕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요. 상왕의 친구는 왕실의 불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답니다. 임금은 고마울 뿐이었어요. 당장 상왕의 친구를 차사로 임명하여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게 하였지요. 상왕에게 가는 날 아침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차사가 상왕에게 가면서 어미말과 망아지 한 마리씩을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어미말이야 그렇다 치지만 먼 길을 가는데 채 젖도 안 뗀 새끼까지 끌고 가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차사는 길을 재촉하여 상왕의 집에 도착했답니다. 차사는 망아지를 문 앞에 메어두고 어미말만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차사가 상왕의 집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또 차사가 왔으니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상왕이었답니다. 이게 누군가? 상왕은 버선발로 내려와 차사의 손을 부여잡았어요. 상왕은 모처럼 만난 친구가 반가워 임금이 보낸 차사라는 생각도 잊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끙끙 낑낑대는 짐승 소리가 들리자 차사의 손에 고삐를 잡힌 어미말이 안절부절 못하며 울어대었지요. 발버둥을 치며 울어대는 통에 고삐를 제대로 잡고 있기가 힘들었답니다. 상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이 말이 어찌하여 우는 겐가? 저 밖에서 나는 소리는 또 무엇이고? 차사가 담담하게 말하였어요. 젖먹이 제 새끼를 밖에 두어 이리 우는 것입니다. 새끼를 밖에 두다니 어째서? 그럼 새끼와 같이 메어두면 될 것을. 차사는 이때다 싶었지요. 이 말도 나라의 사정을 아는지라. 나라의 사정? 점점 모를 소리만 하는군. 상왕이 고개를 갸웃하였어요. 차사가 용기를 내어 말하였지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못 만나는 나라의 사정을 이 말도 아는지라. 마지못해 제 자식과 헤어진 것입니다. 상왕은 아차하였지요. 듣고 보니 어미말과 망아지는 자신과 아들인 임금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차사는 상왕에게 부모 자식과는 천륜으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생각하시라고 망아지와 어미말을 데려온 것이었지요. 상왕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고개가 숙여졌지요. 상황이 차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장기나 한판 두며 밤새 이야기나 나눔세. 차사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오는 내내 상황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일이 잘 풀렸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차사는 상황과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어요. 상황과 임금이 화해한다면 나라에 더 큰 경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다음 날 차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서둘러 이 기쁜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차사가 집을 나서자 상황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상황의 신하들이 앞다투어 나섰어요. 차사는 모두 죽이기로 한 규정을 어기시면 아니되옵니다. 차사로 온 것 자체가 불충이온데 어찌 불충을 죄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옵니까? 신하들은 상황에게 원칙을 지키라며 아우성을 쳤답니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나라의 큰 뜻을 저버리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상황은 신하들의 성화가 성가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지금 임금은 무력으로 형제의 자리를 뺏은 것이옵니다. 자리를 빼앗긴 아드님을 잊으셨습니까? 자리를 빼앗긴 아드님이라는 말이 상황의 귀에 콱 박혔답니다. 상황은 살려달라 애원하며 쫓겨나던 새 왕비의 어린 아들이 떠올랐지요. 상황은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오냐, 차사를 살려보내지 않기로 한 건 내가 만든 법이다.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차사를 뒤따라가서 죽여라. 그러나... 하지만 상황도 알고 있지요. 차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우정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상황은 간신히 말끝에 조건을 달았답니다. 이미 그가 배에 올랐다면 살려서 보내도록 하라. 상황은 괴로웠어요. 상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신하들은 득달같이 차사를 잡으러 나갔답니다. 강으로 가는 지름길로 나서라. 신하들은 상황의 아들인 임금이 미웠답니다. 자신들이 궁궐이 있는 한양에 살지 못하고 상황이 있는 총구석에 사는 게 모두 임금 탓이라 여겼지요. 신하들은 힘껏 말을 달렸어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차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나루에 닿았답니다.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어 뛰어가 얼른 한 발을 올렸지요. 그때였어요. 저기다! 뒤쫓아온 병사들이 차사에게 활을 쏘았답니다. 눈 깜짝할 새 수많은 화살이 차사에게 쏟아졌지요. 차사는 피를 흘리며 강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한 발은 배에 올리고 다른 한 발은 아직 땅을 밟고 있는 차사를 발견한 병사들은 한쪽 발이 배에 오르지 않았으니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하여 화살을 쐈던 것이지요. 차사의 소문은 온 나라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심은 흉흉해졌어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더니 나라가 이리 시끄러우니 맑은 하늘에서 바위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불이 나잖아. 말해 뭐해. 죄 없는 사람이 일을 당하니 절에 있는 불상도 땀을 뻘뻘 흘린다자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대었어요. 임금은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며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였지요. 차사가 죽은 지 사흘 뒤였어요. 신하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답니다. 전하, 전하, 지금 상황마마께서 이리로 오신답니다. 임금은 어리둥절하였어요. 뭐라? 상황마마께서 곧 이곳 한양에 도착하신다 하옵니다. 상황마마께서는 어미말과 망아지를 데려온 친구가 죽은 뒤 무척 괴로워하셨다는 소문이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뿌리치시고 이리로 오신다니 마마,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듯 하옵니다. 임금은 입이 한박 벌어졌지요. 궁궐은 순식간에 상황 맞을 준비로 잔치집처럼 들썩였어요. 임금은 꿈만 같았답니다. 아버지와 화해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임금은 조용히 상궁에게 명령하였어요. 그 화살을 내어오너라. 잠시 뒤 상궁은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임금에게 바쳤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지요. 보자기 속에는 오래된 화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임금은 화살을 집어들며 옛 생각에 잠겼답니다. 화살은 임금이 어렸을 적에 상왕에게 받은 선물이었지요. 화살대에는 상왕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어요. 임금은 화살을 어루만지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린 시절 백성들이 나는 새도 잡는다는 아버지를 위해 지어 불렀던 노래였답니다. 그 시절 임금님은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임금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아버지도 형제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임금을 자랑스러워하였지요. 전하. 상궁이 부르는 소리에 임금은 화살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얼른 명령을 내렸답니다. 아버님을 마중 가야겠구나. 서둘러 행차 준비를 하라. 상황이 도착하기로 한 강가는 흥겨운 풍악이 울리고 구경 나온 백성들로 들썩였어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장안의 사람은 모두 쏟아져 나온 듯하였지요. 사람들은 상황과 임금의 화해를 자기 일인 양 기뻐하였답니다. 상황이 곧 다리를 건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임금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리로 내려갈 준비를 하였지요. 그때 신하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웬 것이냐? 위험하오니 만약을 대비하셔서. 신하가 내민 것은 갑옷이었어요. 상황이 임금에게 활을 쏠 수 있으니 골룡포 속에 갑옷을 입어 대비하라는 뜻이었지요. 임금은 벌컥 화를 내었어요. 아바마마께서 내게 화를 쏘신다니 저리 치우지 못할까? 신하는 납작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불충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갑옷을 물릴 수는 없사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신하는 비켜서지 않았답니다. 상왕께서 납신다. 상왕께서 납시신다. 드디어 다리 건너편에 상왕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임금은 신하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신하가 들고 있던 갑옷은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임금이 한 발 한 발 움직여 다리에 올라섰어요. 반대편 상황도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지요. 악공이며 신하들,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임금과 상황을 지켜봤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활이 날아들었어요.
탁!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었지요. 전하! 무장한 병사들이 임금을 둘러섰어요. 화살 하나가 임금 바로 옆 다리 위에 치장해 놓은 기둥에 꽂혔답니다. 활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상황이었지요. 갑옷을 바쳤던 신하는 정신이 빠진 듯 허둥거렸어요. 그러나 임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하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 상황과 마주 섰답니다.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또 비명을 질렀지요. 상황이 다시 화살을 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렸답니다. 아버지가 쏜 화살에 아들이 맞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지요. 화살이 날아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임금의 머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답니다. 처음 말을 탈 때 손수 만든 박차를 신겨주던 아버지, 몇 날 며칠 산속에서 잠을 자며 사냥을 할 때 꼬질꼬질한 자신의 얼굴을 말없이 닦아주던 아버지, 아버지를 따라간 사신길에서 외국의 신기한 모습에 촌뜨기같이 눈을 휘둥그레 뜬 자신을 웃으며 지켜보던 아버지. 임금은 이제 끝이구나 하며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용서를 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쉬울 뿐이었지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멎은 듯 하였어요.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답니다. 상황이 쏜 두 번째 화살도 임금의 가슴이 아닌 다리 위 기둥에 꽂혔지요.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임금은 다시 걷기 시작했답니다. 넋을 잃은 듯 신하들은 더 이상 말리지도 못하고 임금을 바라만 보았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임금은 상황 앞으로 다가갔어요. 기둥에 꽂힌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꽂힌 듯 아파왔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도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촉 없는 화살로도 바위를 깨는 명궁 중의 명궁이지요. 검도 두 쪽을 낸다는 무시무시한 활을 가진 적의 장수도 아버지의 대나무 아기살에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일쑤였답니다. 어린 시절 임금은 9개의 화살로 9개의 해를 쏘았다는 이야기 속의 장수를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임금에게 영웅이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자신을 못 맞출 리 없었답니다. 기둥이 많다 한들 아버지가 쏜 화살이 빗나갈 리 없었지요. 임금은 믿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기둥을 쏜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것은 무사였던 아버지 방식의 용서였답니다. 상황 앞에 다가간 임금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상황은 들고 있던 활을 천천히 내렸어요. 어느새 상황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답니다. 나는 분명 너의 가슴을 겨누었다. 하지만 화살이 저절로 너를 비껴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상황은 임금에게 옥새를 건네주었어요.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둘 펴졌답니다. 그러더니 누구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만세를 외치며 얼싸 안았지요. 상황이 소리쳤어요. 이 옥새를 가진 자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임금이 엎드려 상황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상황이 임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지요. 저 화살이 이 아비의 마음이다. 부디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상황은 뒤돌아서서 걸었답니다. 그리고 말에 오르더니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임금이 붙잡을 사이도 없이 상황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임금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만 봤답니다.